5년 동안 저는 이 집의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종갓집 막내 며느리라는 이름의 노예였죠. 오늘 시어머니는 제게 쓰레기 같은 깨진 독을 내다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흉물스러운 독 속에 우리 가문이 1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상상조차 못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여러분을 위한 모든 행운과 행복이 깃들 겁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5년이 되었습니다. 종갓집 막내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고 조상님께 차례상을 준비하고 시어머니께서 드실 아침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이 집에서 저는 언제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오늘도 큰댁 언니가 제 앞을 지나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어젯밤 제가 준비한 제사 음식이 형편없었다는 뜻이었죠. 시어머니께서는 식탁에 앉으시자마자 제가 올린 나물 반찬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전통을 모른다며 이런 식으로는 종가의 며느리 노릇을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실 저는 대학에서 문화재 복원학을 전공했고 국립박물관에서 일하던 전문가였습니다. 하지만 이 집에 시집 온 순간부터 그런 이력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본 없는 집안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제 모든 것을 덮어버렸으니까요. 둘째 언니는 번번이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으셨습니다. 장독대 정리가 엉망이라고, 김장김치 담그는 솜씨가 형편없다고, 심지어 걸레질하는 모습도 보기 민망하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무렵 종택 사랑채에서 급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큰댁 언니의 목소리가 사랑채를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님, 이제 현실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세금만 해도 1년에 수천만 원이고 보수 비용은 억 단위입니다. 차라리 이 땅을 팔아서 현금으로 나누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둘째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시대의 종간이 뭐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들 교육비에 보태는 게 훨씬 현실적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깊은 한숨만 내쉬실 뿐이었습니다. 저는 차를 들고 사랑채로 들어가며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집은 300년 역사를 가진 문화재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문화체험관으로 운영하면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큰댁 언니가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는 거야. 문화재 복원이니 뭐니 하던 그 허황된 지식으로 이 집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 현실 감각 없이 책에서 본 것만 믿고 사는 사람이 참. 시어머니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그만들 하거라. 지안아, 내가 할 일이나 제대로 해. 뒷마당에 있는 낡은 장독들 치우는 것부터 시작하렴. 특히 헛간 구석에 있는 깨진 독은 당장 내다 버리도록 해. 보기만 해도 흉물스럽구나. 저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나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미안해, 당신을 더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도 눈치를 보며 사는 처지라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집을 떠나야 하나 아니면 끝까지 버텨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시아버님은 생전에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아나, 너는 이 집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구나. 언젠가는 내가 이 집을 지킬 날이 올 거야. 그때 당신의 눈빛은 무언가를 확신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뒷마당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 뒤편 헛간에는 정말로 오래되고 낡은 독 하나가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금이 여러 군데 가 있었고 먼지와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큰댁 언니가 지나가다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 좀 봐. 쓰레기통에나 어울릴 법한 독이네. 빨리 치우지 않고 뭐해. 동네 사람들이 보면 우리 집안이 얼마나 초라해 보이겠어. 저는 독을 들어 올리려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독의 형태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깨지고 낡았지만 이 독의 곡선과 비율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배웠던 조선시대 왕실 어기의 특징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독을 버리는 대신 조심스럽게 제 작업실로 옮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허락해 주신 작은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박물관에서 쓰던 도구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독을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장독처럼 보였지만 무언가가 제 직감을 자극했습니다. 이 독에는 분명 비밀이 숨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작업실에 남았습니다. 작은 조명 하나만 켜놓고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왜 이 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이 독 안에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붓을 들어 독 표면의 먼지를 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독이 조금씩 본래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제 인생을 바꿀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을 닦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표면의 먼지와 이끼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자 독의 원래 색깔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일반적인 옹기의 갈색이 아니라 은은한 청회색 빛깔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왕실에 납품되던 고급 어기의 특징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이 독은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문화재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조사가 필요했습니다. 그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습니다. 지아나, 헛간에 있던 그 독은 치웠느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 치우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큰댁 언니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쓰레기차에 실어보내면 되잖아. 설마 그 낡은 독에 애정이라도 생긴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독의 가치를 말한다면 오히려 의심만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오후 종택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큰댁 언니가 몰래 부른 것이었죠. 사랑채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종택이라면 최소 100억은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개발 제한은 있지만 요즘 전통 한옥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좋은 가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집이 팔리기 전에
독의 비밀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대학 시절 은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국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으로 계신 분이었습니다. 교수님, 제가 조언을 구하고 싶은 유물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왕실 어기로 추정되는데 정확한 감정이 필요합니다. 은사님은 반가워하시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독의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지한 씨, 이거 어디서 구한 겁니까? 이 독의 형태와 유약 처리 기법은 영조시대 왕실 어기의 특징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진품이라면 국가지정 문화재급입니다. 당장 박물관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까? 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독을 완전히 복원하지 못했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작업실에서 독의 내부를 세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쌓인 간장과 각종 이물질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독 내부 표면을 닦아내던 중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독 바닥 중앙에 희미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거북이와 학이 어우러진 전통적인 십장색 문양이었는데 일반적인 장식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저는 확대경을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양의 선들이 너무 정교했고 특정한 패턴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표시 같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문양을 따라 쓰다듬어 보았습니다. 그 순간 독바닥에서 미세한 틈이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중 바닥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박물관에서 사용하던 정밀 도구를 꺼냈습니다. 얇은 금속 탐침으로 틈을 따라 조심스럽게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히 독바닥 아래에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열었다가는 안의 내용물이 손상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접근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작업실 문이 열렸습니다. 둘째 언니였습니다.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시어머니께서 당신 찾으시는데 대답도 없고, 설마 그 쓰레기 독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거야. 저는 재빨리 독 위에 천을 덮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나가겠습니다. 둘째 언니가 작업실을 둘러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참 한심하네. 이딴 것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당신 같은 며느리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야. 저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언젠가는 이들에게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이 집에 얼마나 필요한 존재인지. 그날 저녁 종택 사랑채에서 또다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중개인뿐만 아니라 변호사까지 동석했습니다. 큰댁 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 집을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짐일 뿐입니다. 지금 팔면 각자 30억씩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돈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현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시어머니께서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깊은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가문의 역사가 돈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채로 들어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제게 일주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이 집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큰댁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집을 지킨다는 거야?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정부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해.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일주일.
그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그 안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이 집은 팔릴 것이다. 저는 깊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했습니다. 독의 비밀을 밝혀내고 이 집을 지킬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의 가치, 이중 바닥의 존재, 그리고 제 계획까지.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당신을 믿어. 무엇이든 내가 도와줄게. 저는 고마웠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다음 날부터 저는 독의 이중 바닥을 여는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문양의 배열을 분석하고 조선시대 목공 기술을 연구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작업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문득 시아버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곳에 있단다. 저는 다시 독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문양이 가리키는 것은 바닥이 아니라 측면이었습니다. 독의 벽면을 따라 손을 움직이자 미세한 홈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누르자 작은 소리와 함께 바닥 일부가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이중 바닥이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중 바닥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천으로 감싼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천은 비단이었고 세월의 발에 있었지만 정성스럽게 여러 겹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천을 풀어내는 동안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가장 안쪽 천을 펼쳤을 때 저는 작은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거기에는 낡은 종이 뭉치와 함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저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시아버님의 필체였습니다. 이 글을 읽는 이가 있다면 그대는 이 집의 진정한 수호자일 것이요. 나는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이 비밀을 가장 현명한 이에게 남기기로 결정했소. 이 독은 우리 가문이 영조대왕께 충성을 다한 대가로 하사받은 어기이며 그 안에 담긴 것은 가문의 미래를 지킬 열쇠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전통의 가치를 아는 이가 이 집을 이끌어야 하오. 나는 그대를 믿소.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가 이 집에서 겪을 시련들을, 그리고 끝까지 버틸 것이라는 것을. 다음으로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토지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하나씩 펼쳐보며 저는 점점 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토지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우리 가문이 소유했던 땅들의 원본 증서였습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빼앗기거나 잃어버렸다고 알려진 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그 땅들에 대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들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은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교수님, 긴급한 상황입니다. 조선시대 토지 문서의 진위를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은사님은 즉시 박물관 고문서 전문가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사진을 보낸 지 몇 시간 후 전문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이 문서들은 진품입니다. 인장과 서명, 종이의 재질까지 모두 해당 시대의 것이 맞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토지들이 현재 서울 강남 일대에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저는 잠시 현실감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 문서들이 진짜라면 종택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문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가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는 이 문서들을 빼앗으려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우선 문서들의 법적 효력을 확인하고 토지 소유권 회복 절차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남편은 문서들을 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집안 문서란 말이야. 아버님께서 이런 것을 숨겨두셨다니. 당신 이거 어떻게 할 생각이야? 저는 당분간 비밀로 하자고 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완전히 준비한 다음에 공개하는 게 안전할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에 있는 대형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및 상속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문서들을 꼼꼼히 검토한 후 말했습니다. 이 문서들의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우선 국가기록원과 법원에서 문서의 진위를 공식 확인받아야 하고 현재 토지 소유자들과의 법적 분쟁도 예상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최소 몇 년은 걸릴 수 있지만 성공한다면 수천억 원의 가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변호사는 착수금과 함께 상세한 계약서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종택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이 집에서 가장 무시당하는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가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종택에 도착했을 때 뜻밖의 광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가 제 작업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큰댁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당신 여기서 뭘 한 거야? 이 낡은 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밤낮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문화재 복원 연습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둘째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복원 연습? 집안이 망해가는 판에 그런 한가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야. 당신 정말 이 집에 관심이 없구나. 저는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작업실을 뒤진 것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허락도 없이 남의 공간을 뒤지는 겁니까? 큰댁 언니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남의 공간. 이 집 전체가 우리 가족 것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이 숨기는 게 뭔지 궁금해서 본 것뿐이야. 다행히 독과 문서들은 제가 따로 보관해 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독과 모든 문서를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법률사무소에 신속한 처리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한이 절반이나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안아, 앉거라. 솔직히 말해주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결국 저는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을 지킬 방법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약속한 일주일 안에 답을 내놓아야 한다. 그때까지는 나도 더 이상 버틸 수 없구나.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법률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예비 검토 결과가 나왔고 문서들의 진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식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드디어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며칠만 더 버티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집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가문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가장 큰 시련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의 기한이 이틀 남았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와 매일 연락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국가기록원의 정식 감정이 며칠 내로 완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종택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큰댁 언니는 부동산 중개인을 자주 불러들였고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집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이미 집이 팔린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종택의 골동품과 가구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팔리면 나눠 가질 재산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셨습니다. 300년 가문의 역사가 끝나가는 것을 지켜보시는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실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업실에서 독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은행 금고에서 잠시 꺼내온 것이었습니다. 박물관에 정식으로 기증하기 전에 완벽하게 복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업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 그리고 그들의 남편들까지 들어왔습니다.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작은 작업실을 꽉 채웠습니다. 큰댁 언니가 독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게 뭐야? 대체 그 낡은 독이 뭐길래 당신이 그렇게 집착하는 거야?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선시대 왕실 어기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박물관에 기증할 예정입니다. 둘째 언니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문화재. 그런 게 돈이 되기나 해. 집 팔아서 받을 돈에 비하면 푼돈이겠지. 하지만 큰댁 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잠깐, 문화재라면 돈이 되는 거 아니야. 국가에 팔면 얼마를 받을 수 있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은 이 집안의 역사이고 유산입니다.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큰댁 언니의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집안 물건이라면 우리도 권리가 있는 거 아니야. 당신 혼자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분위기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그들은 제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둘째 언니가 독에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튼 이게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우리도 확인해 봐야겠어. 감정사를 부르자. 저는 황급히 독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함부로 만지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댁 언니의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비켜요. 우리도 이 집안 사람이라고. 그 순간 작업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들어오셨습니다. 다들 무슨 짓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멈칫했습니다. 어머니, 지안이가 우리 몰래 귀중품을 숨기고 있었어요. 이 독이 문화재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께서 독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알아보는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독이구나. 여러분은 조용히 물러나거라. 지안아, 너는 나와 함께 사랑채로 오너라. 저는 독을 조심스럽게 들고 시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뒤에서 큰댁 언니가 뭔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께서는 무시하셨습니다. 사랑채에는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독을 오랫동안 바라보셨습니다. 이 독을 우리 시아버님께서 가장 아끼셨지. 내가 시집 왔을 때도 항상 사랑채에 모셔두고 계셨어.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헛간으로 옮기라고 하셨지. 아무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시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시아버님께서 이 독 안에 무언가를 남기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알고 있었느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은행 금고에 보관해둔 편지와 문서들을 가져왔습니다. 시어머니께 그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시아버님의 편지를 읽으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이는 알고 계셨구나. 이 집안이 언젠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때 진정으로 이 집을 지킬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으셨던 거야. 토지 문서들을 보시더니 시어머니께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우리 집안 땅의 증서란 말이냐? 이런 게 남아 있었다니. 저는 법률사무소와 진행 중인 절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내로 국가기록원의 정식 감정이 완료되고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공한다면 이 종택을 지키는 것은 물론 가문을 완전히 재건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독과 문서들을 번갈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때 사랑채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대체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우리도 들을 권리가 있어요. 시어머니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들어오너라. 어차피 알게 될 일이니. 문이 열리자 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문서들을 탁자 위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이것들을 보거라. 큰댁 언니가 문서들을 집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예요? 토지 문서. 그것도 강남 땅이. 둘째 언니도 황급히 문서를 빼앗아 보았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런 게 우리 집안에 있었다니. 그들의 눈빛이 탐욕으로 변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큰댁 언니가 갑자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숨기고 있었던 거야.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혼자 독차지하려고 했던 거지.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이것들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이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요. 둘째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집안의 재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당신은 이걸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했잖아. 우리 몰래. 분위기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큰댁 언니의 남편이 나섰습니다. 이 문서들은 가족 전체의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어요.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모두 입 다물어라. 이 문서들은 시아버님께서 지안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 뜻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큰댁 언니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지안이는 이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겨우 몇 년 산 며느리일 뿐이라고요. 이런 중요한 재산을 그 사람에게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탐욕이 가족의 정을 완전히 집어삼켰다는 것을,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밤은 악몽 같았습니다.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는 각자 변호사를 선임했고 문서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문서들이 가문 전체의 공동재산이므로 균등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와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변호사는 상황이 복잡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시아버님의 편지가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 완벽한 유언장은 아닙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 다툼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한 가지 유리한 점은 지한 씨가 문서를 발견했고 보존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문서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마지막 뜻이었고 이 집안의 역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큰댁 언니가 문중 어르신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입니다. 종택 마당에는 20여 명의 문중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큰댁 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중대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귀중한 재산을 막내 며느리가 혼자 독차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남기신 토지 문서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문중 어르신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둘째 언니가 거들었습니다. 그것도 박물관에 기증하려고 했답니다. 우리 집안의 재산을 남에게 넘기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저는 앞으로 나서서 해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가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당신은 입 다물고 있어. 이제 문중 어른들께서 판단하실 일이야. 문중의 최고 어른이신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이, 내가 발견했다는 그 문서들을 보여주겠느냐? 저는 준비해온 문서 사본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원본은 안전을 위해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문서들을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그 옆에서 다른 어르신들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우리 집안의 토지 증서란 말인가? 만약 진짜라면 엄청난 재산인데. 저는 국가기록원의 예비감정 결과와 법률사무소의 의견서를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문서의 진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지안이가 이 문서들을 우리 몰래 처리하려 했다는 겁니다. 가문의 재산을 개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문중 어르신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둘째 언니가 덧붙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지안이가 이 집안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겨우 시집 온 지 몇 년 된 며느리일 뿐이에요. 이런 중요한 재산을 그런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 집안 사람입니다. 5년 동안 이 집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이 문서들을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큰댁 언니가 비웃었습니다. 믿고 맡겼다. 그건 당신 생각일 뿐이야. 아버님께서 그 독을 헛간에 버려두신 건 쓸모없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이야. 당신이 멋대로 해석하는 거지.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문서들은 문중에서 관리하는 것이 좋겠다. 개인이 보관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재산이니. 저는 황급히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님,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고 문서들의 안전한 보관이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 관리되면 법적 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의 남편이 나섰습니다. 그럼 당신이 관리하면 안전하다는 보장이라도 있어요? 차라리 문중 공동 명의로 된 금고에 보관하는 게 낫죠. 분위기가 점점 저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문중 어르신들 대부분이 큰댁 언니의 편을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나서셨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들어주십시오. 우리 시아버님께서는 생전에 지안이를 특별히 아끼셨습니다. 이 아이가 전통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이 독을 지안이에게 맡기신 것도 분명한 의도가 있으셨던 겁니다.
큰댁 언니가 반박했습니다. 어머니, 그건 어머니 생각이세요. 아버님께서 직접 유언장을 남기신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낡은 독을 버리라고 하신 거예요. 시어머니께서 시아버님의 편지를 꺼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시아버님의 뜻입니다. 직접 읽어보십시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다른 어르신들도 돌아가며 읽으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의 뜻은 분명한 것 같구나. 하지만 이것이 법적으로 유효한 유언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니 일단은 문중회의를 열어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큰댁 언니가 재빨리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문중회의에서 투표로 결정하시죠. 문서들을 누가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저는 불안했습니다. 문중회의에서 투표를 하면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의 영향력이 클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친척들과 미리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문중회의는 3일 후로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 저는 법률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며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는 시아버님의 편지와 제가 문서를 발견하고 보존한 사실을 강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또한 문서들의 법적 처리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각시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지지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믿어주셨고 남편은 끝까지 제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중회의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의 결과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제 위치, 문서들의 운명, 그리고 종택의 미래까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될 거야. 저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과연 내일 문중회의에서 저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 시아버님의 뜻을 지킬 수 있을까?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아버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지안아, 두려워하지 마라. 진실은 언제나 빛을 발한다.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꿈에서 깬 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문중회의에서 당당히 제 입장을 밝히겠다고, 시아버님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문중회의 당일 종택 대청마루에는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중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반계 친척들까지 모두 참석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제가 이 집에 시집 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회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명확하다. 선대 어르신께서 남기신 토지 문서의 관리와 처리 방법을 결정하기 위함이다. 먼저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다. 큰댁 언니가 가장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문서들이 가문 전체의 공동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문중 명의로 관리하고 토지 회복 소송도 문중 공동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다면 재산을 모든 가족 구성원이 균등하게 나눠야 합니다. 여러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언니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특히 지안이는 이 집안에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문화재 복원 전문가라는 이유로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일은 가족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제 차례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더 의견을 냈습니다. 대부분은 큰댁 언니와 비슷한 주장이었습니다. 재산을 나누자는 것,
문중에서 관리하자는 것. 그러다가 한 어르신께서 다른 의견을 내셨습니다. 하지만 지안이가 아니었다면 이 문서들은 영원히 발견되지 못했을 것 아닌가. 그 공로를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큰댁 언니의 남편이 반박했습니다. 공로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독차지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니죠. 적절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드디어 저의 차례가 왔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지안이, 내 생각을 말해보거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이 문서들을 독차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아버님께서 제게 맡기신 책임을 다하려는 것뿐입니다. 시아버님께서는 편지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통의 가치를 아는 이가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지난 5년 동안 이 집의 모든 전통을 배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매일 아침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고 종가의 예법을 익히고 문화재로서의 이 집을 보존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제가 문화재 복원 전문가인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이 집안의 역사와 가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큰댁 언니가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특별하다는 거야? 우리는 자격이 없다는 거고. 저는 침착하게 계속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이 문서들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역사이고 조상님들의 한입니다. 일제강점기와 전쟁을 거치며 빼앗긴 땅들의 기록입니다. 만약 이것을 돈으로만 환산해서 나눈다면 조상님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대청마루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이 땅들의 역사를 조사했습니다. 이 땅들은 조선시대부터 우리 가문이 대대로 지켜온 곳입니다. 선조님들께서는 이 땅에서 나는 수확물로 지역 백성들을 도왔고 의병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빼앗겼고 광복 후에도 혼란 속에서 되찾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평생 이 땅들을 되찾기를 꿈꾸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증서들을 안전하게 보관하실 방법을 찾으신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가문의 명예와 역사를 되찾는 일입니다. 여러 어르신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제게 이 문서들을 관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법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문중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토지를 회복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중 일부는 가문의 장학재단과 문화재단을 만드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셋째, 나머지는 가족 구성원들이 공정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하되 종택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기금을 반드시 확보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이 가문의 영속입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믿고 이 책임을 맡기신 뜻을 저는 끝까지 지키고 싶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청마루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지안이를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아이를 믿지 못했습니다. 현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졌고 종가의 전통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보다 이 집을 사랑했고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조상님께 예를 갖추고 낡은 것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아버님께서 왜 이 아이를 특별히 여기셨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진정한 전통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지안이는 그 마음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도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의 뜻도 믿습니다. 지안이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투표를 하도록 하겠다. 지안이에게 문서 관리를 맡기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시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잠시 후 대종손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찬성 17표, 반대 14표. 지안이에게 문서 관리를 맡기기로 결정한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덧붙이셨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지안이는 매달 문중회의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중요한 결정은 문중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만약 1년 내에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면 관리 권한을 재검토한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는 저를 쏘아보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큰댁 언니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당신을 주시할 거야. 작은 실수라도 하면 그때는 끝이야. 둘째 언니도 거들었습니다. 1년. 그 안에 성과를 내지 못하면 모든 걸 빼앗길 거야.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그들이 떠나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긴장이 풀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남편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해냈어, 당신.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께서도 다가오셔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고생했구나. 이제 시작이다. 힘내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1년 안에 토지를 회복하고 이 집안을 재건해야 합니다.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의 방해를 이겨내며. 하지만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지해 주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작업실에서 다시 한번 문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밀하게 수립했습니다. 이것은 제 인생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문중회의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와 함께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공식 감정 결과가 나왔고 모든 문서가 진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낙관적이었습니다. 문서의 진위가 확인되었고 역사적 기록과도 일치합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현재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할 것이므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문중보고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국가기록원 감정 결과, 법원 소송 준비 현황, 예상 일정 등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진행이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벌써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 소송도 제기하지 못했네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적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성급하게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언니도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들고 있는 겁니까? 변호사 비용, 감정 비용 모두 합치면 엄청날 텐데요. 저는 상세한 회계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모든 비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아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가문의 재산에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성공하면 회수할 수 있고 실패하면 제 개인 책임입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계속 진행하거라. 회의가 끝나고 저는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새벽 2시쯤 작업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지만 작업실 한쪽이 그을려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이 조사한 결과 전기 합선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작업실의 전기 시설은 얼마 전에 새로 점검한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불이 난 곳이 제가 독을 보관하던 자리 근처였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독은 이미 박물관으로 옮긴 후였지만 만약 그대로 있었다면 큰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거 누군가 일부러 저지른 것 같아.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고민했습니다.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섣불리 움직이면 오히려 가족 간의 갈등만 커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을 강화하고 중요한 문서들은 더욱 안전하게 보관했습니다. 며칠 후 법원에 정식으로 토지 소유권 회복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총 5건의 토지에 대한 소송이었고 예상 가치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뉴스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토지 문서 발견, 역대급 소유권 분쟁 예고. 한 종갓집에서 발견된 조선시대 토지 증서가 진품으로 확인되며 수천억 원대의 토지 소유권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쏠리면서 종택에도 기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기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문서들은 우리 가문 전체의 것입니다. 하지만 막내 며느리가 독단적으로 처리하고 있어서 가족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투명한 절차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사가 나가자 여론이 나빠졌습니다. 종갓집 재산 다툼, 며느리 vs 가족 대립, 수천억 원대 토지를 둘러싼 종갓집 내부의 권력 다툼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참았습니다. 언론 플레이를 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대신 저는 묵묵히 제 일을 했습니다. 법정 준비, 문중 보고, 종택 관리까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재 토지 소유자 중 한 명이 합의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그는 토지를 매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복잡한 소송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적정한 보상을 해준다면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좋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하나라도 성공 사례를 만들면 다른 소송에도 유리합니다. 저는 문중 어르신들과 상의했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승인해 주셨고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개인 재산을 내놓으셨고 몇몇 어르신들도 동참해 주셨습니다. 저도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토지를 되찾았습니다. 작은 땅이었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컸습니다. 100년 만에 가문의 땅을 되찾은 것입니다. 문중에서는 작은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잘했다, 지아나. 내 할아버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님께 보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는 여전히 불만스러워했습니다.
고작 이 정도 땅 하나 되찾는데 몇 달이 걸렸어요. 이런 속도로는 1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소송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들과 밤을 새워가며 전략을 짰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토지 소송에서도 1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언론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만에 정의 구현, 종갓집 토지 회복 성공, 여론도 조금씩 저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때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땅, 가장 가치 있는 땅의 현재 소유자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대형 건설사의 회장이었고 막강한 법률팀을 동원했습니다. 그들은 온갖 법리를 동원해 우리 문서의 효력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언론 플레이도 시작했습니다. 시효가 만료된 땅을 억지로 되찾으려 한다는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여론이 다시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가 건설사 측 변호사를 만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설마 적과 손을 잡았을까? 하지만 머지않아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건설사 측에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소송을 포기하고 적당한 합의금을 받자고, 그 대신 자신들에게 더 많은 몫을 달라고. 저는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더 강해졌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의 뜻을 배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들과 함께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전문가 증인들을 섭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법정 심리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법조계, 그리고 수많은 방청객들이 이 역사적인 재판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는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건설사 회장과 그의 변호사들은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토지는 원고 가문이 조선시대부터 합법적으로 소유했던 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빼앗겼고 광복 후 혼란 속에서 제대로 된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원본 토지 문서와 국가기록원의 감정 결과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반론했습니다. 이미 70년 이상이 지났습니다.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고 현재 소유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과거의 문서만으로 현재의 소유권을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재판은 치열했습니다. 양측은 각자의 전문가 증인들을 세웠고 수많은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우리는 역사학자, 고문서 전문가, 법사학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들은 문서의 진위와 역사적 맥락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상대 측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감정평 가사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시효와 현행법의 해석에 집중했습니다. 재판은 몇 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매일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와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재판부가 현장 검증을 명령한 것입니다. 해당 토지를 직접 방문해서 역사적 흔적을 확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그날을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역사학자들과 함께 현장을 사전 조사하고
옛 문헌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일 재판부와 양측 변호사들이 모두 토지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현재 대형 상업 건물이 들어서 있었지만 주변에는 아직 옛 흔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학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건물 지하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시면 조선시대 주거지의 흔적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배치는 원고 가문의 옛 문헌에 기록된 가옥 구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재판부는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상대 측도 반론을 펼쳤지만 물리적 증거 앞에서는 힘이 약했습니다. 현장 검증이 끝나고 며칠 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온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토지의 50%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공동 개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변호사, 시어머니와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과 비용이 더 들고 결과도 불확실합니다. 50%라도 확실히 받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아버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 그날 밤 저는 종택 사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위패 앞에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님,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합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싸워야 할까요? 바람이 불어와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시아버님의 편지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땅을 되찾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조상님들의 명예를 빼앗긴 역사를 되찾는 일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승리로는 그 의미를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건설사의 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변호사는 놀랐지만 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마지막 변론 단계였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이 아닙니다. 일제강점기에 빼앗긴 우리 민족의 재산을 되찾는 역사적 정의의 문제입니다. 시효라는 이름으로 불법을 합법화할 수는 없습니다. 원고 가문은 10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상대 측도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의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재판장이 선고 날짜를 정했습니다. 2주 후였습니다. 그 2주는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설쳤고 온갖 상상을 했습니다. 만약 진다면 어떻게 할까? 문중 사람들에게, 시어머니께, 그리고 돌아가신 시아버님께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남편은 매일 밤 저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시어머니께서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아나, 너는 이미 우리 가문에 큰 선물을 주었단다. 잃어버렸던 자긍심과 희망을 되찾게 해주었어.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고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라.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순간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승소, 완전한 승소였습니다. 재판장이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토지 문서는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며 일제강점기의 강제 수탈로 인한 소유권 상실은 법적 효력이 없다. 취득시효 항변은 부당한 점유를 기초로 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한다.
법정 밖으로 나오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것은 저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100년 동안 정의를 기다려온 우리 조상님들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전통의 가치를 지키려는 모든 분들의 승리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종택으로 돌아오자 문중 어르신들이 모두 모여 계셨습니다. 대종손 할아버지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장하다, 지아나. 내가 이 집안의 은인이구나. 어르신들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사당을 찾았습니다. 시아버님의 위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해냈습니다. 아버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했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시아버님께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토지 소송들도 모두 승소했습니다. 건설사는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우리가 이겼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가문은 수천억 원 가치의 토지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문중회의에서 약속했던 대로 재산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가문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문화보존재단도 만들었습니다. 종택을 비롯한 전통 가옥들을 보존하고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가족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었습니다. 심지어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에게도 정당한 몫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받기를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과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가족이었으니까요. 종택도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원래의 모습을 되살렸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개방해서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전통 예절을 배우고 어른들은 옛 선조들의 지혜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정식으로 종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는 이 집의 진정한 주인이다. 우리 시아버님의 선택이 옳았구나. 저는 감격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복원된 장독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시아버님께서 저에게 남겨주신 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박물관에서 전시를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독은 완벽하게 복원되어 본래의 아름다움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독을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독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무시당하던 며느리에서 가문의 수호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재산이 아니라 전통이었고 돈이 아니라 명예였으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가문의 영속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가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시아버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이요. 저를 믿어주셔서.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심지어 큰댁 언니와 둘째 언니까지.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식사 후 시어머니께서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물려주시던 것이란다. 이제 내가 가져야 할 때가 되었구나. 상자를 열자 아름다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갑오였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인정의 표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종택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이 집에 처음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던 그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곳은 제 집이었고 저는 이곳의 주인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시아버님의 뜻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처마의 풍경을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시아버님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잘했다, 지아나. 이제 너는 진정한 이 집의 며느리가 되었구나. 저는 고개를 들어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 집을, 이 전통을, 그리고 조상님들의 뜻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낡은 장독대의 황금 시간장. 그것은 단순한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었고 믿음이었으며 한 가문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는 저를 통해 다음 세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종택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당의 촛불만은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아버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약속드립니다. 이 집을 영원히 지키겠습니다. 촛불이 밝게 타올랐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로운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집안의 진정한 수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재산보다도 값진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들은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내가 만약 사연의 주인공이었다면 어땠을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이니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다른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추천 동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